그거는 발표를 안 해서 네.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들리는 그냥 이것도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다. 아주 박빙이었다는 얘기는 들려요. 네. 그러니까 별 차이 없이. 물론 뭐 1%, 2%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라고 하는 건 크게 뭐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래서 네. 두 사람의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말하는 두 사람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상황하고는 많이 좀 상황이 바뀐 것 같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접전 가운데 끝난 것이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차가 났는지 또 어느 정도의 접점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했었죠. 이런 가운데 뭐 추석 연휴 전에 역전할 것이다라고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얘기한 바 있기도 합니다. 오늘 결과 어땠을지 궁금하긴 한데 혹시 평론가님 그 격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홍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선택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경선률도 그래서 약간 손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당원 비중을 조금 이제 포함시켜서 네. 이제 그렇게 워낙은 이제 100% 여론조사를 할 뻔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선택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격차가 좀 있어야 정상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공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2강 1중 그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관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선에서 뭐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강 1중이면 그 1중은 유승민 후보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1차 컷오프 이렇게 8명 후보 그런데 2차 컷오프 앞두고 있죠. 첫 관문은 내일 열리는 TV 토론입니다. 앞으로 TV 토론 6번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6번의 결과 등등을 토대로 해서 10월 8일에 2차 컷오프 4명으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절차에서 예비 후보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펼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그동안 이슈가 상당히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토론회에서부터는 또 어떤 쟁점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무엇이 가장 뜨겁게 맞붙는 지점이 될까요? 그 역시 정책 이슈가 될 거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최근에 불거진 뭐 고발 사주 관련한 이슈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내 경선 주자들 간에는 그렇게 경론을 벌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학습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전을 벌려서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거티브전보다는 역시 정책 검증 부분이 될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일단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 검증 부분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사이다 공약들을 최근에 많이 내놨는데, 그러니까 좀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또는 MZ 세대.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좀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 개개 공약들이 다 사실은 문제의 공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를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라든가 또는 뭐 수시 폐지하고 정시로 가겠다라든가 귀족 노조를 해체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선에 올라가서 그런 공약을 내걸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아마 다른 당내 대권 주자들이 특히 이제 그 조금 약간 지금 후발주자로 지금 있는 유승민 후보라든가 또 원희룡 후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성향도 약간 중도 성향이기도 하고 이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의 유동을 예측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뜬 게 흔히 네. 흔히 하는 말로 뜬 게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예. 한 달 뒤 상황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네. 거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약간 맥락을 좀 이렇게 함께 봐야 될 것도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의외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서 강세를 보였고 결국은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들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수도 이제 좀 근본부터 변해보자 하는 그런 열기가 반영됐던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본다면 이번 대선은 사실은 더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또 수권도 가능하고 하다라고 본다면 역시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후발주자로 쳐져 있지만 지금은 지금 뭐 일중 상태인 유승민 후보라든가 네. 원희룡 후보가 의외로 이 토론 국면에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좀 부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TV 토론이 또 상당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궁금하긴 한데요. 고발 사주 의혹이 또 TV 토론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같은 당이면 이 사안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또 한 목소리를 낼 법도 한데 이 캠프 사이에서 좀 엇갈리는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죠. 한 명은 제보자 조성은 씨, 또 한 명은 조성은 씨와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한 명인데 이 성명불상자 홍준표 후보 캠프의 인사다, 이런 소문이 상당히 파다합니다. 물론 윤 후보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홍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홍 의원조차도 윤석열 후보 캠프를 굉장히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내일 TV 토론에서 분명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홍준표 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고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네. 많은 부분 격차를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는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본인의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윤석열 캠프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뭐 사실관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홍보 측에서는 그 부분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세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윤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좀 뺏어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상황이라면 토론의 과정에서 정책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네거티브 전략을 홍 후보가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그것이 결국은 두 사람 간의 어떤 지지율의 격차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적 부분을 가지고도 판단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네거티브에 많은 부분 또 영향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홍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윤 후보에게는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됩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의혹이 아무것도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의혹 자체로만 보면 국민들한테 파급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 세세하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뒤에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의혹 자체로부터 검찰이 이런 일도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검찰총장을 했던 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TV 토론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향후 또 뉴스 오늘에서 추가로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사이에 좀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또 평가받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를 해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캠프 해체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선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와 무슨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본인의 발표를 그대로 보면요. 네. 기성 정치인에게 의존을 했었다. 초창기에. 그게 이제 지금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최재형 후보가 판단하시는 것 같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틀 안에 있을 때 본인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이 대선에 뛰어들면서 참신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성 정치인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살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 해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운 건데 물론 본인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캠프 해체라는 게 후보직을 사퇴하는 거거나 아니면 경선을 포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고 캠프를 국민들께 열어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기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캠프 내 선거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캠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이끌어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지 하는 전략적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해체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먹힐 거냐, 네. 그러니까 작동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 측이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좀 기다려달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실험대다. 이건 성공과 실패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예전의 정치적 문법이나 예전의 정치적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드러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참여 등등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난 뒤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0% 바로 아래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지지율 훅 떨어지면서 5, 6위 이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그 캠프를 해체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한켠에서는 다른 후보와 손을 잡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네. 다시 한번 그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아이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입당하는 것까지는 좋았었죠. 근데 입당한 이후에 뭐 본인의 어떤 출마 선언하는 과정에서 국정 비전을 보여주고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된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죠. 준비가 안 돼도 좀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판단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로 좀 연결이 안 된 이제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국면입니다. 자, 정책 이슈라든가 뭐 국정 비전이 준비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전문가들을 더 영입을 해야죠. 예, 더 영입을 해서 그쪽을 더 보충을 하고 자기 본인 학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좀 역방향으로 지금 결론을 지금 내리고 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정도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캠프 내부에 뭔가 좀 조율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후보하고 그 참모진 사이라든가 아니면 참모진 내부에서의 어떤 사실은 이런 일은 그 캠프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의도 바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저렇게 배낭 메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오히려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시려면 준비가 상당히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어떤 기자를 도로에서 만나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답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다. 이준석 대표는 뭐 여러 가지 미숙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가 좀 무장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조금 그냥 놓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평론가님 보시기에 2차 경선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랑 연대를 한다는 네. 것도 그러니까 뭔가 보태줬을 때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쪽도 손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네. 뭐 최수전 원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의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 네.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 실제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또 물음표가 남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